최근 평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꼭두각시라 불리는 노동신문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문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실종된 기자가 남긴 그 문장은 현재 북한 고위층까지 긴급 대응에 나서게 만들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가 국정원에서 쏟아낸 고백은 자리에 있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경철이라고 합니다. 한때 노동신문 선전부 기자로 활동을 했었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사명감의 기사를 쓸 때마다 항상 자부심이 들고는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편집국은 항상 그렇듯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편집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과 함께 김정은의 애민 사설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장군님 배려로 금천군 농민 대축제 열려. 금천군, 그곳은 제 고향이자 동생 경수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서류를 펼쳤죠. 지시사항은 단순했습니다. 김정은의 배려로 금천군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첨부된 사진에는 웃는 농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난주 통화했을 때 경수는 배급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있다고 했죠. 축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최고 지도자님의 현명한 지도 아래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평소 같지 않은 시간이었죠. 수화기를 들자마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수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살이었죠.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수가 남긴 유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살아도 소용없다는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문장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경수는 죽었는데 제 손끝에선 그가 살던 마을의 축제 기사가 써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경수가 며칠을 굶었다고 했습니다. 강제동원에 시달리고 배급도 끊겼다는 말이 흐느낌 사이로 들려왔어요. 전화가 끊긴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편집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금천군 기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금 동생이 금천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이 변했지만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경계였어요.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제가 진심으로 충성하는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펜을 놓으면 반동이라는 경고가 귓가에 울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동.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최고 지도자님의 현명한 지도 아래 금천군 농민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농민들은 장군님의 은덕에 감격하여 춤과 노래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기사는 이미 죽은 경수를 또 한 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경수는 굶어 죽었는데 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쓰고 있었어요. 경수는 살아도 소용없다 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지도자님의 은덕에 감격했다 고 썼습니다.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재빨리 닦았어요. 여기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위험했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편집장에게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소, 최경철 동무. 자네는 진정한 기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노트에만 진실을 적었죠.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쓰고 있다. 그렇게 동생 경수가 죽은 날 이후 제 마음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신문 사옥으로 걸어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쓰는 모든 문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은 누군가를 죽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전국 병원 취재 임무를 받았습니다. 공식 일정은 의료 현장의 성과를 취재하는 것이었죠. 평안남도의 소아과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취재단을 맞이한 병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미리 준비된 성과 보고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취재단이 떠난 후 몰래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약도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제 소매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들에겐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의료 성과 기사를 썼습니다. 김정은 시대 소아과의 눈부신 발전?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손은 떨렸고 눈앞에는 경수의 유서가 아른거렸습니다. 살아도 소용없다라는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편집국은 늘 그랬듯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제 옆자리에 앉은 문영진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진심이 담긴 기사를 쓰려 노력했습니다. 글 속에 조금이라도 인간미를 담으려 했죠.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꺼내지 못할 이야기였어요. 소주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거 짓을 멈춰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문영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퇴근 후 함께 남아 은밀히 양심사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평양의 어둠만이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죠. 첫 문장을 쓰는 손이 떨렸어요.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쓰고 있다. 사설은 진실을 담았습니다. 배급제의 실패,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언론의 거짓 선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기사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의 글이 어떻게 고통받는 주민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지 적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문영진은 그 사설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내부 회람으로 넘겼습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그는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사설은 조용히 돌았어요. 처음에는 몇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단 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갑자기 편집국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고발한 것이 분명했죠. 당 간부들이 들이닥쳤고 모든 컴퓨터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문영진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집국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모든 직원이 개별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신문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설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문영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누군가 귓속말로 밤중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미처 반납되지 않은 기자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쓴다는 건 이 나라에선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부서 동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어요. 모두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문영진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를 이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술자리에서 먼저 입을 열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영진이 준 USB를 확인했습니다. 사설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로 삭제해야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USB를 포맷하고 대신 제 비밀 노트에 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영진, 진실을 위해 사라진 사람. 그렇게 문영진이 사라진 후 제 주위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에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어요. 딸 은별에게 전화할 때도 아내 민주와 통화할 때도 누군가 도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게 됐죠. 사랑해 라는 말조차 감시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어요. 동료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어요. 체제에 충성하던 기자 서기철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냉소적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문영진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알면서 아닌 척하지 말라는 그의 말에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 민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사직에서 해임당했다고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저의 불순한 동향 때문이었죠. 연자제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딸 은별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반동 가족이냐고요? 친구들이 수군거린다고 했어요. 은별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11살 아이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진실은 위험했고 거짓말은 아이의 영혼을 망가뜨릴 테니까요. 집 앞에는 모르는 얼굴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을 지켜봤어요. 민주는 커튼을 항상 닫아두기 시작했고
은별은 밖에서 놀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천히 세상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편집국에서 제 이름은 점점 내부 문서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취재에서 배제됐고 회의에도 불려가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기록에서 지워진다는 건 곧 현실에서도 지워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주와 함께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의 조국이 아니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저 별들은 남쪽에서도 같은 모습일까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국이라 불렀던 이 땅은 이미 무너졌다. 무너진 것은 내 신념이 아니라 이 체제였다. 다음 날 아침, 편집국에서 서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조심하라는 말을 속삭였죠. 내가 다음 명단에 올라 있다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내면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거짓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에서 결심이 굳어갔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큰 공포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해야 했어요. 그날 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제 조국이 아니었으니까요. 결심을 굳힌 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어요. 국경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탈북에 성공했다 해도 중국에서 붙잡혀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저도 문영진처럼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학 시절 외사처 동문이었던 류재훈을 떠올렸어요. 그는 지금 국경경비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여 류재훈과 접촉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계했지만 술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의주 경비대 교대 시간표를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혼자 가라고 했어요. 가족까지는 너무 위험하다며 혼자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편이 성공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사라지면 아내와 딸은 연좌제로 끌려갈 것이 뻔했어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민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어요. 국경을 넘고 중국을 통과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도착하는 긴 여정이었죠. 준비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감시에 눈을 끌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을 모았어요. 겨울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달러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11살 은별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여행을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별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아이의 침묵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류재훈이 알려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신의주 경비대 교대의 시간은 밤 11시. 그 틈새를 노려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공간, 은별이 처음 걸음마를 뗀 곳, 민주와 함께 꿈을 키웠던 곳이었죠.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글을 남겼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노트를 발견한다면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며. 그리고 조심스레 불태웠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으니까요. 단 한 권만 남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영혼의 기록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말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편집국에서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여느 때와 같은 선정 기사였죠. 퇴근 후 동료들과 평범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말도 없이 돌아올 수 없는 작별을 택한 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보고 걸었어요.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이후 신의주까지 가는 길은 숨막히게 긴장된 여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여행객으로 위장했지만 검문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은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위험을 직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민주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손끝에 떨림을 숨기지 못했어요. 늦은 밤, 우리는 마침내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류재훈이 알려준 대로 11시 경비병 교대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마침내 경비병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우리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강은 얼어 있었어요. 그것이 다행이면서도 위험이었죠. 발소리를 죽이며 얼음 위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은별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순간 은별의 발 아래 얼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어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은별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은별을 끌어올리는 순간 제 손은 이미 얼음에 베어 피투성이었어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민주가 재빨리 은별의 젖은 옷을 벗기고 자신의 외투로 감쌌습니다. 저 멀리서 궁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의 비명을 들은 걸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별을 등에 업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민주도 뒤따랐습니다. 총성 같은 바람이 귓가를 때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국경을 넘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 발각되면 북송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류재훈이 미리 알려준 중국 내 조선족 접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우리를 숨겨주고 다음 단계를 계획해 주었어요. 은별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진 충격과 추위 때문이었죠. 민주는 밤새 아이를 간호했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후의 여정은 악몽 같았습니다. 중국 내륙을 통과해 라오스로 다시 태국으로 향하는 긴 도주였어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기까지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이동했죠. 은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11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담대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 대사관에 연결되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해방된 영혼의 눈물이었죠. 은별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선 거짓말 안 해도 돼? 그 질문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던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도.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젠 안 해도 돼. 우린 살았어.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한 첫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따뜻한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에서의 조사와는 전혀 달랐죠. 겁박이 아닌 대화였고 고문이 아닌 보살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인간적인 대우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빛으로 가득했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은별은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놀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가끔 꿈에서 평양으로 돌아가 있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처음 접한 한국신문에는 지도자 찬양이 없었어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 정책을 토론하는 칼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사라지지 않는 나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계였어요. 한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면 목이 메었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체제의 확성기였습니다. 진실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했어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비판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영혼에 정직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마침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의 인권 실태, 주민들의 삶, 그리고 제가 겪은 이중적인 세계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은별은 학교에 적응해 갔어요. 가끔 딸의 숙제를 도와주며 깨달았습니다. 은별은 어느새 저보다 빠르게 이 사회를 배우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질문, 비판적 사고, 창의성. 북한에서는 억압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장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저희는 대한민국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얼굴도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언론에 인터뷰 요청이 많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북에 남아있는 친척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가져온 그 노트 한 권이 제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북한에서 몰래 기록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물로 생각했지만 한국의 북한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귀중한 증언이었어요.
노트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내부를 이해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쓰고 있다는 제목이었어요. 실명은 쓰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북한 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민들의 실제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체제가 어떻게 거짓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죠. 가끔 문영진을 생각합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살아있을까요? 그와 함께 쓴 사설 초안이 결국 이런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용기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 경수도 자주 떠올립니다. 그의 죽음이 제 탈북의 시작점이었어요. 경수가 남긴 살아도 소용없다 는 유서는 이제 살아야 한다 는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곳에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가족들은 잘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민주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만의 방식으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을 돕고 있죠. 은별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녀가 가진 미래의 가능성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탈북 이후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어요. 때로는 양쪽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조국은 땅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자유와 진실이 있는 곳이 제 조국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온 새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책을 북한에서 몰래 읽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곳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남긴 문장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 책상에는 새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노트죠. 그 노트 첫 장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승리한다. 제 삶의 의미는 그 진실의 승리를 위해 한 조각이라도 보태는 것입니다. 동생 경수를 위해, 사라진 문영진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거짓말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 노트는 한 체제를 흔들었고 한 가족을 살렸으며 진실을 쓰는 자유의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제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 문장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운 기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서요.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평양 인민병원의 보위부가 들이닥치면서 북한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간호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함께 사라진 작은 물건 때문이죠. 이후 그녀가 기적적으로 탈출해 국정원에 건네준 그 물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를 경악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이 숨기려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명주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도 특수 환자의 수술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맡는 특수 환자들의 병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외국산 침대에 깨끗한 침구,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었죠. 매 끼니마다 특별 영양식이 제공되고 외국산 약품도 아낌없이 처방되었습니다. 다른 인민들은 상상도 못할 진료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수술실 소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병원장에 호출이 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긴박한 분위기였죠. 문을 열자마자 병원장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리명주 동무, 이 환자의 시신을 뒤쪽 창고로 옮기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신을 옮기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환자의 병력 기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신을 옮기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죠. 가끔 마주치는 직원들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흡사 시신이 아닌 금기를 옮기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순간 주변을 둘러보았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USB를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USB가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USB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컴퓨터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죠. 모든 직원의 컴퓨터 사용이 감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 영희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노트북이 있다는 걸요. 영희는 의아해하면서도 노트북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어요. 문서 파일과 영상 파일들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문서에는 사망한 환자의 신원이 적혀 있었어요. 평양노동당 핵심 간부. 그것도 아주 높은 직위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그는 단순한 당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 상층부의 부패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문서들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정은이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동안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당 간부들이 식량 지원품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외화벌이를 위해 주민들을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모든 증거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당 고위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찍은 사진들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호의호식하는 모습들이었으니까요. 손이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파일들을 열어보았죠. 그러다 한 영상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 간부가 앉아 있었어요. 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만 한다.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층부의 부패를 모두가 알아야 해.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들을 모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이대로 우리 인민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 이 자료들이 반드시 외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발,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 영상 속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에 급하게 카메라를 끄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직후에 체포되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불안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섰어요. 바로 검은 정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병원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 사라진 물건은 없나? 보이부 요원의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USB를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어요. 조사를 받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수상한 사람들이 항상 어딘가에 있었죠.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USB에 담긴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해졌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저를 향한 그물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술실 담당 간호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건강했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말입니다. 이상해요, 리명주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환자가, 그 환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에만 벌써 3명의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어요. 모두 별다른 증상 없이 밤사이 갑자기 사망 처리되었죠. 더 이상한 건 시신들이 바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통은 영안실에 며칠 동안 보관하는 것이 규정인데 이 환자들의 시신은 즉시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가 병원 뒤편으로 차량을 들이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검은 자루들이 실려나갔죠. 용기를 내어 야간 당직을 자청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조용해질 때를 기다렸어요. 시신들이 사라지는 뒷창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창고는 예상과 달리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항상 드나들기 때문인 것처럼요.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갔는데 곧바로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고 그때마다 들킬까봐 겁에 질렸죠. 지하실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신 매매 현황 보고서, 중국 이송 명단, 실험체 목록,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서들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부는 중국의 의과대학의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고 또 다른 시신들은 비밀 실험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한 환자들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젊고 건강한 시신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문서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석에 있던 캐비닛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죠. 오늘 밤에도 세 구가 더 나갈 예정입니다. 모두 건강한 상태였고 나이도 적절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중국 쪽에서도 계속 물량을 요구하고 있으니 일정대로 진행하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USB에서 본당 간부의 폭로 그리고 병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창고를 나오면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저도 언젠가 사고로 사망이라는 기록만 남긴 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창고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떨게 했지만 제 결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이곳을 반드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결심하고 나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망이 너무나 촘촘했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방 검사가 있었고 퇴근할 때도 보이부 요원들의 검문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복도 끝에 한두 명의 보이부 요원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층마다 그들이 상주했죠. 매일 아침 가방 검사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감시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의료진들의 동선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시간을 체크했고 잠깐의 독대도 허락하지 않았죠. 누군가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곧바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매일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탈의실 앞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었죠. 그들은 의료진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갑작스러운 신문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불려가서 몇 시간씩 같은 질문을 받았죠.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보지 않았나? 동료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나? 혹시 USB 같은 것을 보지 못했나? 매일 밤 퇴근할 때면 보이부 요원들이 줄을 세워 검사했습니다. 옷주머니는 물론 신발 속까지 뒤졌죠. 그럴 때마다 옷 안쪽에 숨긴 USB가 들킬까봐 가슴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동료들의 실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간호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보이부 간부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제 USB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색출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의 집을 수색하고 의심되는 자는 즉시 체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응급환자 중국 이송 계획서였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위중한 병이 생기면 중국 선양이나 베이징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마다 반드시 의료진이 동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장실로 갔죠. 제가 이번 중국 이송에 자원하고 싶습니다. 특수 환자 치료 경험도 많고 응급 상황 대처도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장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제 가문이 대대로 당에 충성했다는 점이 도움이 된 것 같았죠. 이송 날짜는 3일 후였습니다. USB는 옷 안쪽에 특별히 만든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밤마다 식은땀에 젖었겠습니다. 마침내 출발 당일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총 5명이 선양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병원에서 마주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손 안에 USB가 뜨겁게 느껴졌죠.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은 2시간.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호자로 위장한 보이부 요원이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선양 공항에 도착하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북한 대사관 요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지만 저는 알았죠.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자는 곧바로 선양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간호사 가운을 입은 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다듯이 그려보고 있었죠.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중국 여성의 옷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제 평범한 중국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명주 동무는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불응하면 강제 송환될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미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화장실 문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복도에는 북한 요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실에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환자와 보호자가 잠시 검사를 받으러 간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가 울릴까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나와 곧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중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미리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주었죠. 그곳은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둔 베이징행 기차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검은색 차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분명 북한 요원들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손짓했지만 도심의 교통체증 때문에 쉽게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택시 옆으로 다가왔어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저를 보며 손짓했죠.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우고 재빨리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탈북 브로커였죠. 미리 제 도주 계획을 눈치채고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을 누비며 검은 차의 추적을 따돌렸어요. 마침내 안전한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브로커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좀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어요. 북한 대사관이 이미 당신을 수배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USB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는 게 가능할까요?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너무 위험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어요. 브로커는 북한 요원들의 감시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대사관 주변은 3개 조로 나눠서 감시합니다. 교대 시간에 빈틈이 생기죠. 브로커의 말을 들으며 이동 경로를 외웠어요.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골목길을 여러 번 우회해야 했죠. 새벽녘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평범한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기 위해 카메라까지 목에 걸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특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첫 번째 갈아타기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북한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었죠. 대사관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몇 번이고 되돌아가야 했죠. 마침내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구 앞에는 예상대로 북한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들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브로커가 알려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앞 건물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10분, 5분, 3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움직였어요. 잠깐의 빈틈이 생겼죠.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대사관 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제 외침과 동시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대사관 직원들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재빨리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북한 요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안전했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곧바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북한 정권의 치부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평양 제안병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당 간부들의 부패.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USB를 넘기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죠.
창밖에서는 아직도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제 신변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베이징이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큰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 보던 선전 문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양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동지를 위하여 라는 문구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곳의 환영 문구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맞이하는 것 같았죠. 국정원에서 준비한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생경했어요. 밝은 거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이 눈부셨죠. 신변 보호를 위해 먼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USB 속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동안 평양 제안병원에서 목격한 모든 일을 진술했죠.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정보를 마음껏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주말에는 인근 마트로 견학을 갔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한 물건들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당 간부들만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었죠. 가장 큰 충격은 병원 견학이었습니다. 현대식 의료 장비들, 깨끗한 병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의약품이 있었어요. 평양 제안병원에서 매일 보았던 비참한 광경이 떠올랐죠. 이곳에선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치료를 해주네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평양에서 항생제 한 병 없어 죽어간 환자들이 떠올랐어요. 폐렴으로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절규도 생각났죠. 하나원의 교육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이해해갔죠. 자유란 무엇인지 처음으로 진정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죠. 북한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 이곳에서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 자유로운 선택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세상 소식을 검색하는 것, 원하는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웠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달콤했죠.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평양의 어둡고 침침한 밤거리와는 전혀 달랐죠. 이곳의 불빛은 따뜻했고 그 빛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죠. 국정원에서 제가 가져온 USB 자료들을 분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죽어간 무고한 생명들을 떠올렸죠.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전달한 자료들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열렸다고 했죠.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 경로로 북한 내부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평양 제안병원의 실상이 소문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펼쳤죠. 거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저는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죠.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한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된 겁니다.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과의 만남이 의미 있었어요. 그들에게 북한의 의료 현실을 전했고 의료인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죠. 환자의 생명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종종 북한에 두고 온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영희는 잘 있는지, 다른 간호사들은 무사한지,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길 기도했죠. 어느 날 한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 제안병원의 의료진이 탈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징표였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간호사의 단순한 탈북기가 아니에요. 북한 의료체계의 실상과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증언이자 자유를 향한 절실한 외침이죠. 그리고 저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요.